13강에서는 주로 이제 꽃과 열매의 특징 중에서 꽃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왜냐하면 형태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이 꽃의 특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14강에서는 꽃들이 어떻게 모여서 진화하는가, 즉 화서의 진화 패턴하고 화서의 종류, 그리고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서라는 거는 뭐냐, 꽃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가. 그런데 꽃들이 어떻게 모이는가는 식물의 측면에서 보면은 진화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꽃이 혼자서 애드버타이징을 해서 수분 매개자들을 유인을 하고 수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꽃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러 개의 꽃을 한꺼번에 배열을 해서 곤충이라든지 수분 매개의 전략상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꽃들이 왜 모이는가, 그래서 꽃들이 모여 있는 패턴을 우리는 화서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infloresc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달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영양 생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서 생장이 일어나고 화서 내에서 이제 각각의 꽃들이 발달하는 그런 패턴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꽃이 정터미널, 즉 뭐냐면은 생식점에서, 그러니까 에이피칼 메리스템의 끝부분에서 발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액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치과가 발달해서 화로 발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화가 발달하느냐 치과가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화서의 포지션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화서의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꽃을 받치고 있는 줄기를 우리는 화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화서는 그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전체의 꽃들을 받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꽃을 받치는 포가 화포가 있고, 또 화서를 전체를 받치는 포가 있어요. 화서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랄까 발생학적으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나면 아마 그 구분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는 포인데 여러 가지 이제 꽃의 기능을 대신하는 포들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서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육수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등나무 꽃입니다. 등꽃 맨 위에 콩가에 이제 등꽃인데, 등꽃을 보면은 여기 지금 화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꽃이 달려 있고, 그런데 이 꽃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여기 중앙에 있는 것과 같이 화축이 발달하고 거기에 소화경이 있고 꽃들이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화축 아래쪽에서 끝부분으로 점진적으로 꽃이 피죠. 그래서 이런 꽃을 우리는 무한화서라고 그래요. 이런 화서를. 왜? 꽃이 아래에서 위로부터 계속 피어가기 때문에 무한정 핀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무한정 피지는 않고 생장점이 그러니까 끝부분에 있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꽃이 핀다. 근데 뭐 등나무야 뭐 아래 위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화서를 우리는 총상화서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화서입니다. 왜냐하면 화축이 있고 소화경이 있고 각각의 꽃들이 달려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지금 상사화 꽃인데요. 상사화 꽃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결과적으로 화포이고, 그 포 위쪽에 있는 것들이 꽃이에요. 꽃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거는 삼방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축에서 각각의 소화경이 발달하고 각각의 꽃들이 배열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화축이 길게 이제 늘어난 거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꽃들은 여기 지금 이제 대극가의 꽃들인데 이제 꽃이 얼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암술 같고 바깥쪽에 있는 게 수술 같은데, 이거는 배상화사라고 그래서 암꽃 하나에 수꽃 여러 개가
같이 배열되어 있는 화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암꽃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쑥꽃이 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엔터가 아직 이제 미발달한 상태인데 이런 이제 배성화서도 있고 또 다른 그리고 이제 밑에 두 개 이파리가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화서포가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천남성이라든지 천남성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원에 가면은 이런 이제 그 릴리 비슷한 이런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하얀 부분이 포예요. 그래서 이런 포를 육수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안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꽃들이 암꽃과 암술과 수술이 그리고 이제 부속지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남성과의 특징이 육수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꽃을 우리는 이제 꽃집에서는 이게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카라릴리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천남성과 식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국화과 같은 경우는 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계단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총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쪽에 이제 꽃들이 모여서 가장자리 꽃하고 안쪽 꽃들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두상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꽃들이 모여서 아예 기능을 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들이 서로 모여서 진화하다 보니까 기능을 서로 분화하는 담당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는 생식 기능을 하고 누구는 폴리네이트를 어트랙션하는 기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몇몇 가지 이제 화서의 유형만 보았고 화축과 그다음에 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 화서가 유한으로 발달하느냐 아까 무한화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장점은 끝부분에서 꽃이 먼저 피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꽃이 피게 되면 이런 꽃을 우리는 유한화서라고 해요. Determinated inflorescence.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아까 뭐냐면은 등나무꽃 같은 거를 우리는 무한화서라고 해요. 화축 아래쪽에서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생장점은 계속해서 신장되고 물론 이게 이제 무한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끝나게 되죠. 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취산화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유한화서들이 모여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자, 이제 얘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꽃 진화 계열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이 되는 꽃 구조가 이 취산화서예요. 기산화서. 기산화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꽃이 먼저 피어요. 그리고 가장자리 두 개의 꽃이 나중에 핍니다. 꽃 순서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모이면 복기산화서가 돼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꽃이 화서가 기산화서 3개가 모여 있는 복기산화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생화가 먼저 피고 그다음에 가장자리 꽃이 2개가 나중에 펴. 그러니까 아까 무한과 유한 중에서는 유한화서의 일종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를 단기산화서 이런 거를 복기산화서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어떤 예를 내가 이거 사진을 찍어 놓은 거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서울의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는 이팝나무 꽃이에요. 이팝나무 꽃을 보면은 단위가 기산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복기산화서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복기산화서, 그다음에 복기산화서들이 더 이제 축이 응축되면 이거를 이제 복취산화서, 여기는 이제 단기산화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한화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기산화서입니다. 기산화서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모여 있는 거에 하나만 본 겁니다. 기산화서, 복기산화서, 이게 이제 취산화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발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가장 이제 조금 있으면 곧 꽃 펴요. 서울의 가로수로 가장 많은 이팝나무 꽃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산화서가 단산화서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느 화서축은 발달을 안 하고 한쪽으로만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점점 기산화서가 한쪽은 잃고 또 한쪽은 잃고 이쪽도 한쪽은 잃고 한쪽 방향으로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화서가 꼬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권상화서, 이게 이제 여러 개 모이면 권상취산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스콜피오이드 타입, 즉 꼬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꼬이는 화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물망초 같은 거 꽃이라든지 지치가에 여러 가지 종류 꽃들은 이런 형태예요. 이거 왼쪽에는 요거는 이제 물망초 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심죠. 여기 뭐냐면은 성북천에서 찍은 사진이 이거는 성북천에 주로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미화를 하려고 많이 여기저기 이제 꽃들을 많이 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꽃이다 하고 보지 말고 저게 무슨 꽃일까? 저건 화선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꽃이 이게 뭐랄까 이파난가 하파난가? 시방이 상인가 하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따져볼 줄을 알아야 돼 이제는. 그래야 이 과목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지그재그로 화서축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왼쪽이, 요거는 오른쪽이, 왼쪽이 또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스콜피오이드 자임, 아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런만 그 태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냐면은 헬리코이드 자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화식도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화서도가 되겠죠. 어느 꽃이 먼저 피는가.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발달되어 가는 단계를 우리가 한쪽으로만 발달하는가, 양쪽으로 발달하는가, 이런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유한화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화서에 대한 얘기예요. 무한화서 중에서 이제 참나무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갈참, 졸참, 떡갈, 신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이제 참나무 종류는 이렇게 화서가, 수코스 경우에는 화서가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유이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 쳐지지 않고 꼿꼿하게 이제 서게 되면 이걸 우리는 수상화서라고 얘기를 해요. 스파이크의 특징은 뭐냐면은 화서축을 따라서 소화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꽃에 화경이 없고 이 화서축에 바로 붙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게 표현한 게 포입니다. 이런 화서를 우리는 이제 수상화서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각각의 꽃에 화경이 발달하면은 이걸 우리는 총상화서라고 얘기를 해요. 총상화서.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등나무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총상화서예요. 이런 거는 이제 수상화서 또는 유의화서. 수상화서를 구분을 해가지고 쳐지면은 유의화서, 꼿꼿이 서면은 수상화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버드나무 종류들은 꽃이 수상화서, 수꽃이 이렇게 이제 이루고, 또 암꽃도 수상화서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참나무 종류는 암꽃은 이렇게 화서를 이루지 않고 단생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소화경의 길이가 아래쪽은 길고 위쪽으로 가면 점점 짧아져 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형성되는 화서를 우리는 코림부, 삼방 화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삼방 화서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복삼방 화서라고 하고, 또 아까 이제 총상 화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원추 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추 화서, 이제 흔한 화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마타리 꽃인데요. 마타리 꽃은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삼방 화서예요. 삼방 화서이고, 이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주로 미나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산형 화서예요. 이 산형 화서는 뭐냐면 하나의 축에서 소화경들이 이제 발달을 해서 운벨, 우산 모양으로 화서가 펼쳐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형과 식물에는 대부분 이런 산형 화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래서 또 이게 하나의 화서축에서 이렇게 발달하는, 그리고 이제 소화경, 여기 화서축이 있고 또 화서가 발달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복삼방 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냐면은
총상화서가 이렇게 배열되고, 이 총상화서가 여러 개가 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총상화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집동나무꽃을 우리는 복총상화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마타리와 같이 이게 꽃들이 또 이제 다시 삼방상으로 또 배열된 경우를 우리는 복삼방화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방화서하고 산형화서는 각각의 화서축이 다른 데서 시작하느냐 한 곳에서 시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복삼방 화서예요. 지금 이제 꽃이 피는 딱총나무 꽃이라든지 엘더베리 꽃, 여러분들이 이제 엘더베리라는 게 뭐냐면은 열매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딱총나무 속에 속하는데, 이제 학명이 카나덴시스예요. 카나덴시스라고 그래서 빨갛게 열매가 익는데 그 열매를 따서 우리가 식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엘더베리 차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까맣게 익는 이런 종류는 이제 나이그라이고요. 그래서 주로 과일 생산을 위해서 재배를 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딱총나무하고 같은 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또 화서들이 이렇게 총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유한화서에서도 총생화서가 있을 수 있고 무한화서에서도 총생화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적으로 이런 산형화서들이 단축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총생화서 또는 단총생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한화서인 산형화서도 가운데 꽃이 먼저 피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유한화서에서 발달한 거고, 바깥쪽 꽃이 먼저 피어서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무한화서에서 발달한 산형화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화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는 뭐냐면, 화서들이 또 모여서 또 화서를 이루는 거를 우리는 2차 화서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이제 국화과 식물인데요. 서양등골나무 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상화서는 이제 국화과는 두상화서죠. 두상화서들이 또 이렇게 모였어. 어떻게 모였느냐? 삼방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삼방상 두상화서, 이걸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화서예요. 두상화서들이 삼방상으로 모였다. 또는 총상화서들이 또 모였다. 그래서 아까 복총상화서 얘기를 했고, 또는 여기 뭐냐면 윤산화서라고 그래서 총생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윤산화서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밀추화서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산화서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밀추화서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특히 꿀풀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윤산화서, 밀추화서. 자, 이제 2차 화서에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형화서에서 유도된 복합 산형화서, 그 다음에 수상화서에서 유도된 복합 수상화서, 그리고 이제 원추화서는 원추화서인데 소수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화본과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소수화서가 모여서 원추화서 같이 배열되어 있는 이런 2차 화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특수화서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소수화서 설명하면서 유의화서를 얘기를 했는데, 소수화서가 이렇게 이제 길게 늘어나면 이걸 우리는 이제 유의화서라고 한다.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카라릴리를 예로 들어놨는데, 여기 안을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제 암술이 있고 위쪽으로 수술이 있고, 그 전체의 꽃을 둘러싸고 있는 육수포가 발달하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하얀 거는 꽃이 아니고 그러니까 포가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화서를 우리는 육수화서라고 한다. 천남성과의 주요 특징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은둔화서라고 해서 꽃이 화탁에 의해서 아예 쌓여가지고 꽃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꽃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화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은두화서라고 얘기를 해요. 무화과꽃이라든지 피쿠스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맵시벌이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그 애벌레들이 성숙을 해가지고 꽃가루를 달고
꽃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꽃에 가서 또 이제 뭐냐면은 그 산란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수분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 화서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제 대극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상화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꽃이 아니고 바깥에는 숫꽃이 여러 개가 있고 안쪽에 암꽃. 그러니까 숫꽃들은 뭐가 다 태화됐느냐면 꽃잎 받침 암술이 다 태화됐고 안쪽에 있는 암꽃은 거꾸로 수술이 태화됐고 그리고 꽃잎 받침이 없고 그러면 꽃잎 받침이 없고 바깥쪽에 보이는 거는 다 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판매하는 포인세티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붉은색을 띠는데 그것들이 다 잎이 아니고 잎이 변형된 포입니다. 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제 꽃기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포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안에 지금 수꽃과 암꽃이 배열된 배상화서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화서. 우리가 이제 소수화서라고 하는 거는 꽃은 다 태화됐고 여기 지금 이제 글루메, 퍼스트 글루메, 세컨 글루메 하는 이제 포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영은 잎이 변형된 기관이 그 안에 이제 각각의 꽃의 단위가 있는데 그 꽃의 단위는 이제 렘마 펠리아에서 이게 이제 원래는 뭐냐면은 이게 소포예요. 하나 각각의 꽃의 포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렘마 펠리아라고 이제 이거는 외호형, 내호형, 요거는 이제 포형, 외포형, 내포형, 외호형, 내호형. 그 다음에 그러면 꽃잎 꽃밭이 뭐로 되어 있느냐? 태화돼 가지고 조그만하게 비늘 모양으로 시방 아래쪽에 압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로디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서, 그러니까 이 구름의 내에, 그러니까 포형 내에 각각의 꽃 단위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이제 태화돼서 하나만 남아 있는 경우, 이런 화서를 소수 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꽃들이 아까도 모여서 두상으로 배열되고 이게 총포편들이 실제로 여러 열로 이렇게 배열된 꽃을 우리는 두상화서라고 한다. 물론 이제 국화과와 같은 두상화서들은 가장자리 꽃은 이렇게 이제 꽃잎같이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안쪽 꽃들은 통꽃 형태로 그대로 생식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모양이다. 그래서 두상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화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열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열매라는 게 뭐냐? 씨방이, 그러니까 오바리가 성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걸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열매에는 씨방 말고 그 주변 기관들이 같이 발달을 해서 열매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오뷸, 밑씨가 발달하면은 뭐가 돼요? 씨가 돼요. 밑씨가 발달해서 씨가 되는 거죠. 오뷸이 발달해서 씨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베리가 발달을 해서 우리는 프루시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프루시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육질가도 있고 건가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복숭아를 예로 들자면 이게 프루시예요. 그러면 복숭아를 보면 맨 바깥쪽에 털이 많이 달려가지고 뭐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튼 털이 발달되어 있는 맨 바깥쪽에 껍질, 그래서 잘 익으면 껍질이 벗겨지죠. 그러죠? 그게 외과피예요. 외과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먹는 육질층, 이게 중과피. 그러면 내과피는 뭐냐면은 이 복숭아 딱딱한 이 복숭아가 복숭아 우리가 씨라고 하는데 이게 씨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내과피예요. 그러면 이걸 깨면은 안에 씨가 들어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딱딱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육질층 외부 바깥에서 스킨까지는 과피예요. 내과피, 중과피, 외과피, 과피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씨드가 있는 겁니다. 열매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열매하고 오바리가 발달해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핵과라고 하는데 복숭아, 자두, 버찌,
그 다음에 아몬드. 여러분들 아몬드는 열매를 잘 안 보았을 건데 아몬드 열매는 복숭아, 새끼 복숭아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몬드 농장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이 아몬드 농장 가보면은 아몬드를 이제 수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완전히 익어가지고 건조가 되면은 이 육질층이 마르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그걸 깨가지고 우리가 먹는 뭐를 끓이느냐, 그러니까 복숭아 씨 깨면은, 그러니까 복숭아 딱딱한 네가피 깨면은 씨가 들어있듯이 그걸 우리가 꺼내서 먹는 게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아몬드 구조나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구조나 다 같은 핵과예요. 그래서 아몬드, 버찌, 복숭아, 그 다음에 살구, 자두, 이런 게 전부 다 프루누스 속이 한 속이에요. 같은 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나눌 때는 열매가 하나의 꽃에서, 하나의 시방에서 발달하느냐, 그러니까 그 시방이 하나의 꽃 내에 있는 시방에서 발달을 하느냐, 또는 하나의 꽃 내에 시방이 여러 개가 발달을 해서 하나의 열매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치과, 그러니까 모여 있다. 그 다음에 단과, 하나의 꽃 내에 하나의 시방만 있는데 그게 발달한 열매를 우리는 단과, 하나의 꽃 내에 여러 개의 시방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열매로 발달하면 이걸 우리는 치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꽃에서 하나의 열매가 발달하면은 다화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가 뭐냐면, 열매가 아까 얘기했던 자두나 이런 복숭아 같이 육질층을 갖느냐, 육질과, 그렇지 않고 건조되어 있느냐, 그래서 건과,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과라 하면 열매가 나중에 벌어지느냐, 익으면, 그래서 객과, 그 다음에 벌어지지 않으면 폐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제 심피의 특징이라든지 심피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피층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 다음 플라센테이션, 아까 태자라든지 이런 것들 특징에 따라서 열매의 특징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플 프루트 중에서 폐과, 안 열리는 거, 열매가 익어도 안 열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해바라기 열매입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죠. 해바라기 열매를 까서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면은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잘못된 용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과피예요. 과피고 안에 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숙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씨방에서 하나의 열매가 이렇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랄까, 씨하고 뭐냐면 과피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약간의 강소가 있어요. 그래서 씨드가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숙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과피가 과육부 씨드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이런 걸 우리는 영과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영과가 옥수수 같은 거예요. 옥수수는 과피가 완전히 붙어 있어. 노란 그 층들이 다 옥수수 과피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쌀도, 쌀을 껍질을 까죠. 그 껍질은 뭐냐? 그래서 겨라고 하는 거예요. 겨가 나오는 그 껍질층이 뭐냐면은 글루메예요. 호형, 내호형, 외호형, 이제 포형, 내포형, 외포형. 그걸 까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현미가 나와, 누르스루만. 그러면 현미의 누르스루만 층이 뭐냐면은 과피예요. 과피, 페리칼프, 과피고, 시드코트, 과피고, 그 다음에 현미를 벗기면 흰쌀이 나오죠. 그게 곧바로 시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영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드 코트하고 시드가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 주로 이제 공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공류, 화분가의 공류.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시드하고 이 페리칼프에 큰 강소가 있는 씨앗,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낭과, 주머니 낭자를 써서 낭과.
그 다음에 과피가 붙어는 있는데 날개가 발달한 경우 이거를 우리는 시과, 뭐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열매이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과피층이 외부가 이제 딱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깨지 않고는 안에 씨들을 못 깨내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경과, 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트 정의가 뭐냐면은 건팩과인데 딱딱해서 잘 안 깨지면은 이걸 우리는 경과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토리도 경과라고 그러고 호두도 경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객과, 건조한 과일은 과일인데 익으면은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의 봉선으로만 벌어져.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골돌과, 그다음에 봉선이 두 개로 벌어지는 콩열매 같이 한쪽은 조금 잘 벌어지고 한쪽은 조금 잘 안 벌어지는 이런 열매를 우리는 협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두 가지로 벌어지기는 벌어지는데 가운데에 막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각과라고 그래요. 각과에는 이게 십자가 특징인데 무나 배추 또는 유채같이 열매가 길쭉하면 우리는 장각과,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런 일반적으로 이 다당냉이라든지 일반 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매가 짧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거 저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거 지금 그 다당냉이를 벌려 놓은 건데 이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짧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우리는 각과 중에서 단각과, 짧은 각과다, 요거는 긴 각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상의 봉선으로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삭과라고 정의를 해요. 삭과.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개로 벌어지는 경우 삭과입니다. 삭과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기는 벌어지는데 구멍으로 벌어지는 경우, 또는 뭐냐면 그 뚜껑같이 벌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런 뚜껑같이 벌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횡혈삭과라고 그래요. 횡혈삭과. 그래서 채송화라든지 또는 비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매가 벌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뚜껑 모양으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으로 벌어지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양귀비라든지 또는 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멍으로 벌어져서 씨가 방출이 돼요. 이제 삭과 중에서도 이 septum 쪽으로 벌어지느냐 또는 septum과 septum 사이의 로큘 쪽에서 벌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간배열, 배계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같은 삭과 중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벌어지느냐 그런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객과 중에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질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질과는 열매가 프레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장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과는 뭐냐면은 하나의 열매 속에 여러 개의 씨가 들어있는 경우면 장과예요. 여러분들이 포도를 먹다 보면 포도가 씨가 2개 들은 것도 있고 3개, 4개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장과예요. 원래 포도는 장과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파야도 장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고추도 장과예요. 원래. 그리고 토마토도 장과예요. 그런 열매를 다 우리는 통칭해서 장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과가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열매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씨가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핵과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씨가 딱딱해 보통. 여기 지금 요즘은 망고가 많으니까 요 망고 사진을 내가 넣어놨는데 이런 걸 우리는 핵과라고 얘기를 한다. 망고에 씨 2개 들어있는 망고는 없어요. 하나 들어있어. 다 우리가 아는 복숭아 그런 열매하고 타입이 비슷합니다. 여튼 그리고 이제 아까 장과는 장과인데 겉이 딱딱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박과라고 그래. 흥부가 괜히 박을 트는 게 아니에요. 흥부놀부가 딱딱하니까 톱으로 쓸죠.
자, 근데 이제 그 정도 딱딱한 것도 있고 열매가 익으면 그래서 우리가 표주박도 만들고 옛날에는 함지박도 만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호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정도는 딱딱하지 않지만 여하튼 겉이 딱딱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박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껍질이 혁질인 경우를 우리는 귤과라고 그래요. 귤과. 그래서 귤은 여러 개의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껍질이 뭐냐면은 혁질인 육질과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열매를 거짓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분들 사과나 배를 먹다 보면은 가운데 딱딱해서 잘 안 먹고 버리는 부분, 그 부분이 원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부분, 과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육은 뭐냐? 과육은 아까 얘기했던 화상대가 발달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오바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층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나 배를 먹다 보면은, 여기 특히 사과 먹다 보면은 사과 여기 뭐냐면 과병이 달린 쪽과 반대쪽에 조금 지저분한 게 많이 달려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깎을 때도 좀 그렇고 그래요. 이게 뭐냐? 꽃받침, 꽃잎, 수술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판티움이 그 끝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육질층은 여기 가운데 딱딱한 층 말고 육질층은 거짓 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일을 우리는 이과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하이판티움이 발달한 부분이 우리가 과육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육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프레시한 층을 과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직과, 여러 개의 하나의 꽃 내에 여러 개의 씨방이 모여서 발달한 열매를 우리가 직과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요 지금 딸기는 직과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의 꽃에서 발달한 열매이긴 하지만 씨방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종자를 씨를 보면은 여기 뭐냐면 이게 씨가 겉에 박혀 있죠. 이 하나의 씨는 뭐냐면 쑥과예요. 쑥과, 액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씨방이고 씨방이 발달한 페리칼프, 과피고 딱딱하죠. 우리는 이걸 그냥 의식하지 않고 먹죠. 작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씨가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씨가 이렇게 발달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는 뭐냐? 먹는 거는 화탁이에요. 리셉테이클. 화탁이 발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산딸기는 뭐냐? 산딸기는 여기 지금 이제 엔도칼프가 있고 바깥에 프레시한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과예요, 핵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취핵과예요. 핵과들이 모여서 하나의 열매가 됐다. 취핵과. 그 다음에 목련씨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목련 열매를 보면 하나하나의 씨방들이 하나하나의 골돌과인데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취골돌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치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화과,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하나의 열매로 발달하는 경우를 우리는 다화과라.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플라타너스라고 그래서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하나의 열매가 둥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 개의 꽃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나의 열매를 이루는 경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뭐 요즘은 그러면은 뭐 분리 스튜던트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씩 따가지고 친구들 군밤도 주고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고 했어요. 이게 뭐냐? 다화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파인애플도 다화과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꽃이 이게 화축이고 화축 끝에 또 이렇게 잎이 발달을 하죠.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번식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화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꽃 단위가 모여서 이게 하나의 파인애플 열매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화과예요. 근데 이게 각각을 보면은 이제 여기 포가 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페리언스 나머지 파트가 있고, 우리가 먹는 이게 이제 종자가 안 발달돼서 그렇지 이게 하나의 꽃 단위가 발달한 하나의 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여 있으니까 다화과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은하과 중에 하나인 이 뭐냐
이 은둔화설을 이루는 이것도 지금 여러 개의 꽃이 이렇게 모여서 요게 꽃이에요. 우리가 먹는 부분은 화탁이고 무화과 같은 열매들을 또 이게 이제 다화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고마리 같은 국화과 식물들도 요게 하나의 꽃이 아니고 두세 개의 꽃이 모여서 이게 이제 발달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다화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밤과라고 달리 이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숫과가 2개 이상씩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는 3개씩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다화과라고 한다.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게 단과, 하나의 꽃이 발달한 하나의 열매냐, 또는 하나의 꽃 내에 여러 개의 씨방으로부터 발달한 취과이냐, 또는 여러 개의 꽃으로부터 발달한 다화과이냐. 아까 얘기한 다화과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과는 다시 육질과하고 건과로 나눈다. 육질과에는 핵과, 이과, 장과, 귤과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과에는 객과, 팩과, 객과에는 골돌과, 혁과, 삭과, 그 다음에 팩과에는 경과, 숙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구조를 조금 알아두면 되겠어요. 뭐 하나하나의 예는 알아두기가 조금 그렇고.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 졸린 것 같아서 오늘 신문을 좀 하나 소개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차례를 지냈죠. 차례의 의미가 원래 한자어로는 달해죠. 달해. 그러니까 명절 때도 조상 앞에도 차를 가지고 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교 문화로 발전하면서 술로 대체가 됐어요. 차례를 요즘은 산소고 이런 데 어디 가고 차례 지낼 때 술로 지내요. 이건 유교 문화예요. 원래 우리의 문화는 차례의 문화입니다. 달해. 자, 그 달해가 어디서 왔느냐? 차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차를 많이 재배하는 곳은 보성하고 하동 지방인데, 요거는 이제 보성의 대한다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개발된 이 다원들의 대부분 뭐랄까 경사지에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쌀 지을 농토가 별로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 보성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보째라고 뒤쪽에 있는 다원들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경관 농업으로 요즘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고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24절기에 고구가 있어요, 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를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어린 잎이 나올 때는 이런 모양이고, 주로 이제 찻잎은 우리가 우롱차 하면은, 우롱차는 주로 이게 이제 그 4개 잎, 요게 가장 신엽, 그 다음에 2번째 오래된 잎, 3번째, 4번째 이 정도를 잘라 가지고 주로 우롱차를 만들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제 녹차는 요즘은 이제 손으로 수확하지 않고 대부분 기계 수확을 하는데, 기계가 지나갈 때 보통 4엽에서 5엽 사이를 잘라서 수확을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수확을 하는데, 차는 차나무과 식물이고, 그래서 수술이 꽃잎 꽃받침은 여기 꽃받침 아래쪽에 3장이 있고, 꽃잎은 3+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은 많고, 그 다음에 암술머리는 주로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방이 3실로 구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수술 제거하면 암술머리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운남성의 차나무들인데 꽤 이제 크게 자랍니다. 오래 자란 건 오래된 거는 뭐 500년 되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하동에도 가면은 원래 김대겸이 당나라에 가서 차나무 씨앗을 가지고 와서 맨 처음 재배했다는 시베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뭐 한 500년 됐다고 차나무 이렇게 보존해 놓았는데요. 실제로 그 누군가가 나이 카운팅 해보니까 한 120년밖에 안 됐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비교적 관목은 관목인데 크게 자라기도 한데 보통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작게 잘라서 관목으로 재배를 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꽃이 3음무 배수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태자를 보면 중축태자로 되어 있어요. 중축태자로. 그리고 이제 삼실로, 그러니까 열매가 3개가 익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차나무 열매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3개가 꿀뚝꿀뚝 되어 있고 씨앗도 3개가 발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발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화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지리산 그 하동 쪽에 있는 그 뭐 야생 차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실제 야생은 아니고 야생화된 차밭이죠. 야생화된 차밭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차를 재배하는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고산지대 자카르타의 이 구눔파당이라는 곳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조금 재배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넓적하게 재배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지역에 있는 차밭인데, 여기는 그냥 뭐 고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재배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모리셔스의 열대지방인데도 조금 이제 고산지대로 가면 1000m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차밭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제 차를 재배하고, 우리가 잎을 주로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재달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녹차, 가운데 있는 녹차, 그 다음에 이제 우롱차, 이제 산화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잎이 산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20% 이내인 거를 우리는 녹차, 20%에서 80% 정도인 거를 우리는 우롱차, 80% 이상 산화되면 이거를 홍차라고, 이제 블랙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거를 아스페질러스 곰팡이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발효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차를 발효차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의 학명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카멜리아 사이넨시스 바르 사이넨시스다 이 얘기를 했고, 왜 이게 티아가 카멜리아 속으로 바뀌었는가, 이 앞전에 학명 설명할 때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TAC는 보존명이어서 차나무과는 존재하지만 차나무 속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차나무 속이 뭐냐, 동백나무 속이다, 카멜리아 속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쌈차하고 이제 잎이 작은 사이넨시스를 우리가 구별을 해서 2개의 변종으로 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카멜리아 속은 전 세계적으로 한 180종 정도의 종이 있습니다. 차나무에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는 거는, 여기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생렵 100g당 생렵을 우리가 수확을 하면은, 그걸 재달을 하면은, 물을 다 이제 증발시키고 재달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차 1kg 찬엽, 생엽 1kg에서 한 200에서 250g 정도의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분 함량이, 그러니까 거의 75에서 78%에 4분의 3이 수분이에요. 나머지 25%가 이제 고형 성분인데, 그 고형 성분을 이제 우리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지금 20에서 25% 중에 단백질이 상당히 높아요. 20에서 30%. 왜냐하면 세포를 구성하는데 단백질들이 많이 있겠죠. 그게 뭐 셀룰로스도 있고, 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성 효과를 갖는 카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데킨이, 요거는 지금 전체 건엽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건엽 100g당 이렇다는 얘기예요. 폴리페놀이 20에서 35%예요. 꽤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겁니다. 이 폴리페놀 종류 카데킨, 티카타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항산화 물질, 건강보조식품들을 상당히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뭐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 시장이면 몇 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비싼 거 사 먹지 말고 차를 꾸준히 마셔라. 이게 가장 뭐냐면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색소 종류라든지, 물론 이제 여기 알칼로이드가 일부 이제 그 카페인 종류들이 있고요. 차의 항산화 성분이 뭐냐면 카테킨이에요. 카테킨 종류는 크게 이제 차에서는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카테킨이라고 하는 거는 폴리페놀 종류이고, 폴리페놀 종류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함물이에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함물은 여기 지금 이제 헤테로 리사이클릭, 여기 링 육각형과 육각형 여기에 O 사이클이 있고, 여기에 또 벤젠고리가 하나가 더 붙은 거고, 여기에 OH가 많이 있기 때문에 페놀기가 2개 이상 있고, 그 다음에 OH기가 여러 개니까 폴리페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R잔기가 그냥 H만 붙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에피카테킨, 여기가 이제 갈릭 애시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붙는 경우를 우리는 에피갈로카테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피카테킨 갈레이트, 그 다음에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이 4가지 함물이 주 성분이에요, 차에. 그게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이거를 좀 풀었으면은 요 갈릭 애시드가 아까 그 R장기에 이렇게 붙느냐 안 붙느냐, 이제 이 차이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폴리페놀이 갈레이트 경우에는 폴리페놀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피갈로카테킨이 15.57%, 그 다음에 이제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가 53.90%,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피카테킨 갈레이트가 12.5,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에피카테킨이 5.81, 그래서 이 4가지가 그리고 이제 갈로카테킨까지 해서 이게 거의 폴리페놀 종류 중에 티탄닌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이게 이제 항산화 물질입니다, 보통. 그래서 굉장히 농도가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알칼로이드 성분인 카페인도 일부 들어있다. 카페인, 여기가 이제 메칠기가 붙으면 카페인, 그 다음에 H기가 붙으면은 티오필린, 티오브로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죠. 커피에 비해서는 카페인 함량이 한 반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제 티에는 티오필린도 또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흡수될 때는 카테킨과 반응에 의해서 카페인 흡수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흡수되는 정도는 커피에 비해서 약 한 4분의 1 정도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렇지만은 차도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있고 카페인 각성작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초콜릿도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마시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바카스에도 다 카페인이, 무스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주로 문화권이, 동양 문화권이 과거에 차를 많이 마셨는데, 그러면 남미로 가면 차와 비슷한 거를 또 나라에 따라서는 다른 것들을 마셔요. 그중에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되는 차의 대용품이 이게 구아나라 차입니다. 주로 이제 아마존 인디언들이 마셨던 거고, 지금은 브라질이 세계 재배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과이, 페루 등 남미 국가에서 재배를 하고, 덩굴성 식물이고 열매를 갈아서 침출차로 마시는 거고, 약간 그 지금 현재 생산량의 70%는 소프트 드링크 제조에 활용되는 식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무환자나무과 식물인데요. 무환자나무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 가면은 무환자나무라는 게 쏙벨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비누대용으로 열매를 사용한 이런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것들이 단풍나무라든지 또는 칠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파울리니아 쿠스파사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거는 덩굴성 식물이고 잎은 복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의 구조는 이렇게 뭐냐면 약간 좌우상층을 띠고, 그 다음에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져 있고 수술은 여러 개이고, 뭐 이런 꽃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덩굴성으로 자랍니다. 꽃은 이렇게 이제 총상화사 형태로 피고요. 열매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 까만 게 씨고, 씨 주변을 싸고 있는 게 하얀 건데, 여기 이제 종의층이 있고,
이 모양이 사람 눈알 모양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이제 빨간 쪽이 과피층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이제 따가지고 열매하고 씨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씨를 분리하게 되면은 씨를 이제 포멘테이션을, 그러니까 아까 하얀 에릴층을 포멘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씨를 이제 포멘테이션 약 한 48시간 정도 시킨 다음에 이 앞전에 얘기했던 아프리카의 콜라 나무 열매 같이 이 뭐랄까 이게 밭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면 가루로 해서 이제 침출을 해서 침출차를 만드는데, 이 구아나라 안타티카라고 해서 대서양 연안에서 나는 걸로 이제 만든 이런 미국에서도 판매하는 이 구아나라 소프트 드링크가 있고, 또 이게 이제 허발 메디슨으로 발전시킨 그런 건강 보조 식품들도 있어요. 화학 성분을 보면은 카페인이 굉장히 높아요. 2에서 8%. 커피에 약 3배 정도 카페인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드링크 제제 중에서도 아까 소프트 드링크로 만드는 것보다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해서 각성제, 우리나라에서도 자판기 같은 데서 이 에너지 드링크 판매하는데, 뭐 주로 까만 병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티옥시단트로서 아까 이제 차에 들어있는 카데킨과 에피카데킨, 갈레이트 이런 게 폴리페놀 종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폴리페놀 종류는 차에 비해서는 퍼센테이지가 낮지만은 다른 음료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펑셔널 푸드로 이제 이 남미 쪽에서는 개발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브라질 중에서도 바히아 스테이트라고 해서 대서양 연안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물론 이제 아마조나스라고 해서 아마존강 유역에서도 일부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폴리페놀, 아까 차에서 말한 차보다는 못하지만은 폴리페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페인, 티오브로민, 이 테오필린 같은 이 카페인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캡슐 제제도 나와 있고,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된 것들도 있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누르 식물에서 내가 설명한 것들은 주로 마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그 음료에 대한 식물만을 한 8가지 정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